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고 슬아에는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았는데 코로나 여파로 남편의 호프집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집안은 거의 풍비박산이 나다시피 했어요. 사업 실패로 스트레스를 받던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여태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 지냅니다. 거기다 3년 전부터 시어머니까지 암투병을 하고 계신 형편이에요. 경희야, 요즘 너희 시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시니?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차도가 영 없어요. 항암 치료 받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요. 너희 집 기둥이나 다름없던 분인데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우영이 아빠나 어머님이나 자리 보전하고 있으니 솔직히 요즘 같아선 여러 가지로 답이 안 나오네요. 돈이 궁하면 엄마가 집 담보로 대출을 한번 알아본다니까. 엄마도 참,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사채빚을 쓰면 썼지 엄마 사는 집 담보로 대출은 절대 안 받아요. 우영이 올해부터 재수 시작해서 돈도 많이 드는데 어쩌려고 그러니. 이서방 병원비에 네 시어머니 수술비까지 너 혼자 다 어찌 감당하려고. 어머님께 차라리 부탁드려 볼래요, 엄마. 아서라, 너희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걸 기다리느니 마른 하늘에서 돈벼락 맞길 기다리는 게 더 빠를 거다.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동대문에서 이불 장사만 30년을 넘게 하셨어요. 동대문 상가에서 알아주는 장사꾼이셨고 솜씨도 좋으셔서 돈을 많이 버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오래 아시는 분들은 모두 알부자라고 부러워들 하시는데 저나 남편이나 한 번도 시어머니의 돈을 구경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를 신혼 때부터 모시고 산 저희 부부지만 저희 가족이 사는 집이 으리으리한 주택도 아니고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주상복합 그런 아파트도 아니에요. 낡고 오래된 방 3칸짜리 다세대 빌라가 저희 식구 보금자리입니다. 저희 남편이요. 쓰러지던 당일날에도 메꾸지 못한 권리금과 월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온 사람이에요. 엄마, 저 이러다 진짜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엄마 돈이라고 저 떼어먹을 일 없으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좀 융통해 주세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관계는 안 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애초에 이런 일 커버도 안 될 작정이었으면 그런 사업을 왜 벌여? 코로나 같은 예상 못한 트렌드를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해요, 엄마? 그런 것도 해결책 찾아가는 게 장사꾼 능력이다. 넌 그 정도 막을 배짱이나 능력도 없으면서 자영업을 시작했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다 늙은 어미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돈 융통을 부탁하니? 이런 지하에 남편의 돈 부탁을 거절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잠들고 늦게까지 혼자서 소주를 마시며 속상해했죠. 엄마,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 내가 무슨 사치하는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카드값 막아달라는 것도 아닌데. 어머님이 돈 못 해주신대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 사채 쓰면 정말 답 안 나오고 더 이상 사채 알아볼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어머님도 좀 너무하시네요. 얼마 전에 어머니 종양수술 하는데 우리가 돈 크게 쓴 거 다 아시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엄마한테 돈 돌려달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돈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서운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도. 남편은 그날 해결되지 않는 부채 문제로 한숨만 푹푹 쉬다가 소주를 거의 2병이나 혼자서 마시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영영 의식을 차리지 못했고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5시간이 넘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3년 전부터는 시어머니까지 대장암 투병을 하시는 바람에
저는 그동안 두 사람 병수발을 한다고 하루하루 녹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왔죠. 우영애미야, 이리 좀 와봐라. 어머니,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동안 나 집에서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았다. 갑자기 생전 안 하던 인사치레를 하시는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님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싶어 좀 덜컥 겁이 나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내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렸잖니. 이 나이 먹고 뭐 오늘 당장 명 달리해도 억울한 상황도 아니고 여태 집에서 병간호 해준 너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사실 그 즈음 병원에서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술이나 항암 치료 모두 할 만큼 했지만 큰 차도가 없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퇴원을 권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와 정양을 하시던 중이었거든요. 어머님도 참 가족끼리 뭐 그런 인사를 하세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를 한 건데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영우애미, 너 나에게 서운한 거 많은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쓸쓸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께서요, 평생을 아주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명을 달리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홀몸으로 동대문에서 이불 장사를 하며 남편을 키워내신 분이죠. 시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실 때도 사업을 여러 개 벌였지만 하는 족족 망하는 바람에 시아버지 장례식장까지 빚쟁이들이 쫓아와 시어머니께 돈을 내어놓으라고 성화를 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다른 시어머니셨어요. 애미야, 너는 꼭 한쪽이면 되는 키친타올을 두 쪽이나 쓰는 습관이 있더라? 네? 아, 후라이팬에 기름때가 많이 묻어서요, 어머니. 그 정도 기름때는 키친타월 한쪽이면 족하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사소한 것에서 아끼는 습관 못 가지면 평생 비렁뱅이 신세 못 면한다. 알아들어? 네, 어머니. 애미야, 쌀뜨물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했더니 곳에 버렸니? 요즘 날이 더워서 잘못 두면 날파리 괴어서 너무 지저분해서요. 냉장고에 텅텅 빈자리 두어서 뭐 하려고 그래? 쌀뜨물 모아두면 된장국 끓일 때 넣어도 구수하고 하다못해 그물에 세수하면 얼굴이 맨들맨들 얼마나 좋은데. 너는 왜 그런 거 귀한 줄을 몰라? 신혼 초에는 솔직히 일일이 그런 것으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피곤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동대문에서 30년 넘게 이불 장사를 하시면서 나름 서민갑부 소리까지 듣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근검절약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죠. 너희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게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가만 듣고 보면 틀린 말씀하는 건 아니니 그냥 네가 예하고 받아들이렴. 제가 시어머니의 자린고비 생활 스타일이 너무 피곤하다고 친정엄마께 하소연을 하면 그런 식으로 저를 다독이는 엄마셨죠. 저도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근검절약하시는 가치관이 나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에 시어머니의 생활 습관을 저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닮아가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코로나 여파로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 급전을 구하지 못해 동동거릴 때 야박하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한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여태 서운한 마음이 큰 게 사실이었죠. 경희야, 네 얘기 듣고 보니까 너 정말 너희 시어머니에 관해 섭섭하겠다 얘. 사실 그래. 남도 아니고 아들내미가 사업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 돈 융통 좀 부탁드린 건데. 너희 부부 없는 형편에 너희 시어머니 수술비에 칠순잔치까지 떡 벌어지게 차려드리지 않았니? 뭐 그런 걸 주거니 받거니 계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너희 시어머니가 너무 야박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게 말이야.
그때 남편이 쓰러지던 날 밤에 말이야. 어머님께서 돈만 융통해 주셨어도 영우 아빠 그렇게 쓰러지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 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 들만도 하다 얘. 그런데 또 넌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3년째 하고 있으니 요즘 너 같은 열부가 어디 있니? 열부면 뭐하니.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열려문이라도 세워주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잖니. 그래도 너는 영우가 공부를 잘하잖아. 영우가 한 자리 하는 녀석 될 거야, 분명. 영우가 잘 되면 좋긴 하지만 요즘은 자식 덕 보고 사는 시대도 아니잖아. 설령 영우가 그런다 해도 그런 식으로 노후를 보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쨌거나 경이야, 내가 너희 가족 위해서 기도 많이 할게. 그러나 저러나 영우 아빠가 빨리 깨어나야 할 텐데 참 걱정이다. 나도 영우 아빠 일어나는 게 이제 남은 마지막 희망이야. 매일 새벽 기도는 지금도 나가는데 솔직히 확률이 높은 일은 아니라서 점점 포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야. 사실 그 즈음 저의 심정은 누구보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며 사업은 자연스럽게 접었지만 가게를 접으며 생긴 빚이 고스란히 저의 부담이 되었으니까요. 거기다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겹치면서 하루하루 입에서 단내가 나는 생활을 해야만 했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서 재수를 하게 됐고 여러모로 돈 들어갈 구멍 천지라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의 병세는 나날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쇠꼬챙이처럼 말라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던 시어머니셨지만 제가 돈에 쪼들려 밤에는 단란주점 설거지 일까지 나가는 상황인데도 끝까지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시지는 않았죠. 너희 시어머니 여태 너에게 돈 한 푼 안 쥐어주시는 게 사실이니? 엄마, 말도 말아요. 저 시어머니께 돈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아무리 구두쇠 양반이라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시어머니 그러신 거 어디 하루 이틀 일이에요? 영우 아빠 호프집 월세 밀려서 까맣게 타들어가는 얼굴로 돈 부탁해도 거절하던 분이 시어머니세요. 네가 뭐 사치하면서 돈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사업 빚에 병원비 허덕여서 단란주점 설거지까지 나가는데 끝까지 모른 척 하신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속을 누가 알겠어요. 저 거절당하느니 절대로 먼저 돈 얘기는 시어머니께 안 꺼낸다 다짐하고 살아요. 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살 줄 알았으면 애초에 그런 집구석에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속상해서 정말. 제가 낮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간병을 하고 밤에는 또 식당이며 단란주점 주방일을 나가는 것을 보고 친정엄마는 무척 속상해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달리 일찍 잠에서 깨신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방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영우애미야, 방으로 좀 건너오너라.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으로 건너갔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게 아니라 오늘 너에게 꼭 할 말이 있어서 그런다. 무슨 말씀인데요, 어머니? 내가 철국이 일어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 일어나면 철국이랑 춘천 시골집 안방 장판을 뜯어봐. 춘천집 안방 장판이요? 왜요? 뜯어보면 알게다. 철국이가 일어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철국이는 저희 남편 이름이에요.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상태인 남편의 예후를 그리 좋게 말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의아한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 그 사람만 깨어나면 저도 소원이 없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꿈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간밤 꿈에서 철국이가 버스에서 내려 우리 집으로 들어오더라. 그리고 나는 철국이가 내린 버스에 올라타서 어디론가 떠났고. 영우 아빠가 내린 버스를 어머님께서 다시 타셨다고요? 그래,
아무래도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꿈이 아닌가 싶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남편이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 3년 후, 시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날 하신 그 말씀. 내가 철국이 일어나면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 일어나면 철국이랑 춘천 시골집 안방 장판을 뜯어봐.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께서 임종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귓가에 쟁쟁 울리더군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저는 아들과 함께 춘천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가 대체 춘천 시골집 안방에 뭘 숨겨두셨다는 거죠? 글쎄, 그거야 엄마도 모르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이라 엄마가 그냥 넘겨지지가 않는구나. 춘천집이 할머니께 뭐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곳이에요? 사실 춘천 시골집이요. 좀 우여곡절이 있는 집입니다. 원래 그 집은 시어머니 친정 소유의 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친정이 원래 마을에서 목재소를 운영해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오빠와 언니들이 그 많던 재산을 다 깨어먹었다고 합니다. 그 춘천집도 오빠들 사업 빚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후에 시어머니께서 이불 장사를 하시며 버신 돈으로 10여 년 전에 사들인 집이었죠. 그때 그 춘천집을 시어머니께서 살 때 남편이 잔소리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서울집도 아니고 춘천에 다 낡은 시골집을 사서 뭐 하시게요? 뭐 하긴, 그게 그냥 예사집이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피땀 흘려 장만하신 첫 집이었어. 그 집에서 내가 나고 자랐는데 남의 손에 두기 싫구나. 값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시골집을 누가 관리하게요? 그 동네 사시는 사촌 누이를 그 집에 세를 들여 살기로 했으니 너는 걱정 말렴. 그 춘천 시골집에 대한 집착과 애정이 남다른 시어머니셨어요. 여름이면 꼭 그 시골집에 내려가 며칠씩 피서겸 시간을 보내다 오시는 시어머니셨고요. 춘천 시골집에 아들과 도착을 하니까 그 집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사촌 누이분이 밖으로 나와 저희 모자를 맞으시더라고요. 영우랑 영우애미 왔구나. 어서들 들어오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때문에 왔어요. 나도 그 얘기는 알고 있다. 너희 시어머니가 나에게도 남긴 얘기기도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모님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래, 너희 어머니가 이 집에 애착도 많고 이 집 도로 살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잖니? 네 어머니 말 맞다나 장판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네 어머니 유언장이 그 안에 있을 거다. 어머님 유언장이 여기에 있다고요? 아니, 왜 유언장을 하필이면 여기에 두신 걸까요? 말했잖니. 춘천 이 집이 너희 어머니에게는 아주 의미가 큰 집이라고. 엄마, 정말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진짜 하셨어요? 춘천 시골집 안방 장판을 뜯어보라고요? 그래, 할머니 말씀으로는 네 아빠가 일어나면 같이 뜯어보라 하셨는데 솔직히 지금 네 아빠 상황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잖니. 어쩔 수 없이 제 표정이 아주 어두워지더군요. 식물인간으로 누워 지내는 남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우 아범은 여태 차도가 없는 게야? 네, 아직 병원에 미동 없이 누워만 있어요. 그거 참, 영우 아범에게도 병원비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닐 텐데 큰일이구나. 그보다 멀쩡한 젊은 사람이 몇 년째 그리 누워 지내니 영우 어멈 네 심정이 오죽이나 타들어가겠어. 걱정스레 그런 말씀을 하는 이모님께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엄마, 그런데요. 할머니께서 아빠가 깨어나시면 뜯어보라고 하신 건데 벌써 그래도 될까요? 영우야,
네 말 맞다나 네 아빠가 내일이라도 당장 깨어날 사람이라면 그러겠지만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니 엄마 말씀대로 하는 게 좋겠구나. 이모님, 정말 어머님께서 그 안에 유언장 같은 걸 넣어두셨다고 하던가요? 뭐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흘리는 말로는 그런 말을 여러 번 했더란다. 내게는 그리 말을 했으니까 아마 너희 모자가 열어보면 알겠지. 저와 아들은 서둘러 그 춘천 시골집 안방의 장판을 뜯어보았습니다. 아들과 같이 시어머니 방 장판을 뜯는 순간 제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여보세요? 이국철 씨 보호자분 되시죠? 네, 그런데요. 지금 김국철 씨가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셔서요. 저희도 너무 깜짝 놀라서 여러 필요한 처치한 후에 경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저희 남편이 깨어났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의식 회복하셨고 대화도 몇 마디 나누셨고요. 정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정말 깨어났다고요? 지금 필요한 검사 받는 중이셔서 바꿔드리기는 어렵지만 분명히 의식 회복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호사 선생님.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지방에 잠깐 내려와 있는데 당장 올라가겠어요. 전화를 끊자 그간의 서름과 힘든 시간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우는 저를 보고 엄마, 아빠가 깨어났다니 정말이에요? 그래, 영우야. 아빠가 깨어나셨단다. 저와 아들은 장판을 뜯는 것도 잊어버리고 한참을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꿈 꾸셨다고 했잖아요. 그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여기 춘천 시골집 장판 뜯으란 말씀 하시면서 꿈 얘기를 하셨지. 꿈에서요, 할머니가 아빠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오셨고 할머니가 그 버스를 타고 떠나셨다는 게 꼭 아빠가 깨어날 일을 예지몽으로 꾸신 것 같아요. 영우, 네 말을 듣고 보니 이제야 그 꿈 내용이 이해가 가는구나. 그때 이모님께서도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밖에서 들었다만 영우 아범이 깨어났다는 게 사실이야? 네, 이모님.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간호사 선생님 말이 그 사람이 깨어났대요. 국철이 깨어나면 장판 뜯어보라던 너희 시어머니 유언이 생각할수록 심상치 않구나. 아직 장판 뜯어보기 전이었지? 네, 할머니. 엄마랑 막 장판 뜯으려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이제 네 아빠가 깨어났다는 연락도 받았겠다. 장판만 뜯어보면 되겠구나. 둘이 거기 서서 뭐하고 있니? 얼른 장판 뜯어보지 않고. 이모 할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와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안방의 장판을 뜯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장판을 뜯어보니 정말로 그 안에서 서류 봉투 2개가 들어있더라고요. 봉투 하나에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그리고 다른 봉투 하나에는 예금 통장과 땅 문서 등이 들어있었고요. 영우 어멈, 아범 보아라. 살아생전 자린고비엄이라고 내 원망 많이 했지. 나라고 너희들에게 여유롭게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니? 그렇지만 뭔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고 실패의 쓴맛을 보는 일 없는 성취가 얼마나 독이 되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너희들에게 아무런 대가나 과정 없이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겁이 났다. 그래서 영우아범이 그 지경이 되는 와중에도 나는 남들에게 독하고 인정머리 없는 어미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우리 친정 형제들이나 내 남편 모두 부모에게 받은 유산만 믿고 한평생 치열하지 못하게 살다가 인생이 모두 망가져버린 사람들이었어. 부디 내 자식만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길 바라는 어미 마음을 헤아려다오. 영우아범은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겪을 정도로 좌절과 실패의 쓴맛을 보았고 사업이 한 번 망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이제 여실하게 잘 알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으니
내가 남긴 유산들을 너희 내외에게 넘기는 게 순리인 것 같구나. 재산이란 피땀 흘려 모으는 것이고 아무리 개같이 번 돈이라도 쓰는 일에 있어서는 정승처럼 쓰는 덕스러운 인생을 살길 바란다. 내 아들, 내 며느리로 태어나 살아줘서 고마웠다. 하루하루 남은 인생 성실하게 허투루 돈 쓰지 말고 힘들게 번 돈은 나보다 힘든 삶을 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베풀 줄도 아는 넉넉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내 아들아, 며느라, 누구보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한 사람들은 내 자식들이라는 걸 명심해다오. 자린고비 어미씀. 시어머니께서 남긴 유언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는 예금 통장 안에는 서울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을 정도의 거금이 들어있었어요. 땅 문서 역시 엄청 값나가는 땅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뒤늦게 읽고 오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이런 진심도 모르고 어머님을 엄청 원망했어요. 아들 역시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읽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죠. 저와 아들은 감정을 추스르자마자 당장 서울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상 위의 침대에서 미동 없는 산송장이나 다름없던 남편이 멀쩡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영우 아빠. 아빠,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병원으로 들이닥친 저와 아들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라며 식판을 옆으로 밀치더니 바로 내려와서 저희 두 사람을 꽉 끌어안더라고요. 여보, 영우야. 아빠, 이게 대체 꿈이에요, 생시예요, 네? 꿈 아니라 진짜야, 우리 아들. 이게 대체 얼마만이니, 어?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총각이 되었어? 아빠가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계신 지 5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에 쓰러지셔서요. 우리 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벌써 다 졸업했겠구나. 여보, 이렇게 깨어나줘서 고마워. 깨어날 거면 그래도 좀 더 일찍 깨어나주지. 왜 이제야 깨어나? 미안해, 영우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많았지. 그런데 어머님은 어디 계셔? 갑자기 돌아가신 시어머님을 찾은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아들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지경이었죠. 저기, 여보, 실은... 바로 대답을 못하고 한참 망설이는데 아들 녀석이 대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할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다니? 여보, 사실은 어머님께서 3년 전부터 대장암 투병을 하셨어요. 한 달 전에 돌아가셔서 장례식 이미 다 치른 상황이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난 아들이 되어가지고 장례식에도 못 갔다는 소리 아니야. 어머니. 남편은 뒤늦게 어머니의 부고를 전해 듣고 서럽게 오열을 쏟아내더랍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오는 남편의 등을 쓸어주는 거 말고 저와 아들은 따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할머니 가시는 길 그래도 엄마와 제가 옆에서 지켜드렸어요. 여보, 안 그래도 오늘 어머니 유언 따라서 영우랑 나랑 춘천 시골집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머니 유언이라니? 저와 아들은 어머니가 임종 전에 남기신 말씀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시골집 안방 장판에서 나온 유언장과 서류들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죠.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읽은 남편은 또다시 폭풍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깊은 뜻도 모르고 맨날 어머니 원망만 한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오열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어머님 살아생전에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돈 문제로 종종 언성을 높이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그 많은 재산 죽을 때 싸가지고 가실 작정이세요? 뭐라고? 너 지금 애미한테 말본세가 그게 뭐야? 제가 무슨 사치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자금에 하도 허덕여서 부탁드리는데 그거 한 번을 안 도와주세요. 너 누가 들으면 나에게 돈 맡겨놓은 사람인 줄 알겠다. 어머니, 제가 돈을 안 돌려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은행이자 쳐서 다 갚아드린다잖아요. 사채 쓰면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부탁드리는 건데 남도 아니고 어떻게 제 부탁 한 번을 안 들어주세요, 네? 네 능력 한에서 감당도 안 되는 사업을 그러니까 왜 버렸니? 너는 자영업한다는 녀석이 이런 상황 한 번 예상도 안 해보고 사업을 벌인 거야? 어머니,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코로나 같은 신종 전염병이 세상을 덮칠 거라고 어떻게 알아요? 예상 못한 위기 상황도 네 힘으로 이겨봐야 사업가로 거듭나는 거 아니냐? 누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게 말이 쉽지 어디 쉬운 일이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그래도 무슨 문제 터질 때마다 너 언제까지 이 어미에게 손 벌릴 작정이야? 어머니, 제가 언제 매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 번 기대기 시작하면 두 번 기대고 두 번 기대기 시작하면 세 번 기대게 되는 것이 간사한 사람 마음이다. 그리고 알부자 소리 듣는 모친이 있다는 게 너에게 그런 방패막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 누가 들으면 뭐 어머니가 매번 저 도와주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너의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거야. 알부자 소리 듣는 엄마는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어야 인지상정이니? 널 낳고 키우는 일만도 허리가 휘었다. 그런데 네 사업자금까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게 무슨 논리니? 어머니, 저 진짜 이런 소리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니 정말 어떨 때 보면 남보다도 못하세요. 네가 나에게 그런 악담까지 해도 어쩔 수 없다. 돈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걸 네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낀다면 그거 이상 네 인생에 공부가 되는 교훈은 없을 거야.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이런 한 푼 안 쓰고 싶은 거, 그게 돈이라는 거요. 이놈의 자식이 지금 어미 앞에서 핏대를 올려? 내가 비단 돈이 아까워서 지금 너에게 이러는 것 같니? 돈 아까워서 그러시는 걸로밖에 솔직히 안 보여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남편이 개업한 호프집은 매출이 갑자기 반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권리금 이자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사채까지 손을 댔던 남편은 시어머니께 자금을 좀 돌려주십사 부탁을 드렸던 거죠. 남편이 아무리 사업적으로 힘이 들어도 정말이지 이런 한 푼 보태주시지 않는 시어머니셨어요. 제가 친정에서 돈을 융통해다 남편 사업빚을 막은 적은 차라리 한두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희 친정엄마는 너희 시어머니 참 독하디 독하구나. 어찌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가 그 고생을 한다는데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남처럼 모른 척 하신단 말이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들과 돈거래 같은 거 안 하신대요. 참 지독한 양반이구나, 네 시어머니. 하긴 그렇게 독했으니 여자 혼자 몸으로 30년 넘게 동대문서 이불 장사하고 서민 갑부 소리 들을 정도로 알부자가 되었겠지. 알부자 소리 들으면 뭐 하는데요. 아마 우리 시어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 평생 모으신 돈 다 싸들고 가실 분이세요. 그런 원망을 뒤에서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뒤늦게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나니 죄스러운 마음이 사무쳤어요. 시어머니의 49제에는 그래도 남편이 참석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춘천에 사시는 이모님도 올라오셔서 시어머님의 49제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49제가 끝나고 가족들끼리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모님께서 과거 시어머님의 살아오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 참 평생을 부지런히 억척스레 사신 분이다. 저 같은 불효자가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이모님. 자리 보전에 누워있는다고 어머니 장례식에도 못 갔으니까요.
네가 그러고 싶어 그런 일은 아니었잖니. 영우 어멈도 그렇고 네 어머니 유언장 읽고 나서 국철이 너도 많이 울었다며? 네, 이모님. 보통 온실의 화초로 자란 사람들이 평지풍파를 겪으면 무너지기 마련인데 너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었단다. 사실 저희 시어머니 친정이요. 마을에서 알아주는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목재소나 쌀집을 하는 집이 부자였는데 시어머니 친정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는 마을의 유지셨다고요. 네 어머니는 학교 다닐 때 늘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오고 가던 유일한 마을의 여학생이었다. 그런데요, 그 많던 친정의 재산이 시어머니께서 성인이 되고 나서 형제들 간의 탕진으로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나름 먹고 사는데 사나이 가오가 있지. 내가 공무원 같은 거를 할 필요가 있겠어? 아빠 재산 그렇다고 오빠가 홀랑 다 가지겠다는 거는 아니지? 나도 서울 가서 양장 좀 낼 거니까 내 몫부터 떼어줘요. 넌 양장의 양자도 모르면서 뭔 양장점을 낸다는 거야? 그러는 오빠는 뭐 빵 만들 줄 알아서 빵집 낸다는 거예요? 빵집을 내면 빵집만 할 것이지 캬바레는 왜 한다는 거요? 내가 또 풍류를 아는 사나이라 캬바레 한다는데 뭐 불만이야? 빵집을 하든 캬바레를 하든 오빠 자유인데요. 나 양장점하게 돈이나 먼저 마련해 주라고요. 안 그래도 목재소 처분하려고 업자들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오빠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오빠만 집은 홀랑 많이 갖기 없기에요? 아빠 유언 기억하죠? 딸들이나 아들이나 골고루 유산 배분하라고 하신 거요. 나한테 그런 잔소리 하기 전에 네 씀씀이나 좀 줄여라. 시골 사는 아가씨 주제에 백구두에 사철 양장이 웃기다고 생각 안 하냐? 서울 근처에 대학물도 못 먹었으면서 그저 옷 사재 낄 때는 서울 백화점 나들이 너 옷이며 구두 상감만 여태 모았어도 명동에 양장점 2개는 차렸겠구나. 오빠도 참. 내가 서울에 백화점 가는 값 아끼려고 양장점 차리려고 하잖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이 터울 많은 늦둥이 막내였던 시어머니를 두고 시어머니의 오빠와 언니는 경쟁하듯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잘했던 시어머니였는데 막상 시어머니께서 대학에 갈 시기가 되었을 때는 집안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서 지방의 국립대학을 지망해야 하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죠. 네 시어머니가 네 시아버지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춘천 고향집까지 결국 빚쟁이들에게 경매로 넘어가고 말았단다. 가세가 형편없이 기울어진 친정을 뒤로하고 당시 마을에서 2번째로 부잣집 아들이라는 시아버지에게 시집을 가셨다고 합니다. 네 시어머니 친정오빠와 언니가 그래도 지들이 부모님 재산 까먹은 게 미안했던지 바지런히 혼처를 수소문해서 네 시어머니를 나름 부잣집에 시집을 보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시아버지 역시 천성이 게으르고 한량인 금수저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대책 없이 까먹는 걸로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형제들 간이나 독인 객인이었던 겁니다. 네 시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정신이 아주 똑바르고 경우가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단다. 언니와 오빠가 흥청망청 돈 쓰는 걸 누구보다 혐오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감이 똑 그런 사람이라 걱정을 많이 했단다. 하루는 당시 신혼살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던 시어머니께서 이모님을 찾아오셨더래요. 미자야, 어쩐 일이야?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들렸어요. 깨소금 볶아야 할 신혼주부가 왜 이리 표정이 어둡니? 언니, 저 아무래도 우리 남편감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우리 언니 오빠가 골라준 사람이랑 정략 결혼했으니 제가 고른 남편감은 엄밀히 말해 아니지만요. 왜 이 서방이 벌써 뭐 바람이라도 피우니? 벌써 그런 건 아닌데요. 돈 개념이 너무 없어요, 남자가. 부잣집에서 나고 자라서 돈을 쓸 줄만 알지 뭘 해서 돈을 불릴 요량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 너무 걱정이네요. 너 네 언니랑 오빠 매일 걱정하고 욕했는데 너희 신랑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 언니랑 오빠가 왜 남편감을 이 사람을 골랐는지 알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이니, 미자야? 뭐 눈에는 뭐만 보이고 이뻐 보인다고. 저희들이랑 꼭 같은 사람이니 오빠랑 언니 눈에는 우리 남편이 좋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시아버지가요. 평생 하신 일이라곤 우스갯소리처럼 가진 재산 열심히 까먹은 것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곤 하시던 분입니다. 물론 시아버지 사후에 시어머니께서 자조적으로 하시던 말씀이긴 하지만요. 시아버지께서는 본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주류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고 나서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술 좋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술 파는 사업 시작한 사람이 술 팔러 다닐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마시기 바쁘니 사업이 제대로 굴러갔겠니? 시아버지께서는 회장님 소리 들으면서 직원들에게 거의 사업 일을 일임하다시피 했고 그런 식의 경영이 안전하게 유지될 리가 만무했죠. 저희 남편이 5살 되던 해에 시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거의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나앉다시피 했던 시어머니셨다고 합니다.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만 망했으면 덜했는데 그러고 또 몇 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비명횡사하듯 명을 달리해버려서 빚쟁이들 상대까지 네 시어머니가 죄다 감당해야 했단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한창 힘들던 시기에 그 춘천 이모님 댁에 당시 어렸던 남편을 맡겨두고 동대문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언니, 저 기반 잡힐 동안만 우리 철국이 좀 부탁해요. 철국이 아직 어리고 나야 우리 애들 돌보며 같이 키우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어. 돈 탕진한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제 팔짱가 봐요, 언니. 철국애비나 우리 언니 오빠를 봐도요. 그러게 말이다. 너희 오빠 언니나 네 남편이나 그저 가진 재산 잘 가지고만 있었어도 널 이렇게 고생을 안 시키는 건데. 이불 장사는 할만하니? 아직 배우는 단계인데 제가 재봉틀 돌리는 데는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언니. 너 지방대라도 대학물 먹은 부잣집 아가씨가 동대문서 재봉틀 돌리는 게 어디 쉬운 결심이니? 내 동생이라지만 나는 네가 너무 기특하구나, 미자야. 기특은요 뭘. 국철이 데리고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죠. 1년 정도 남편을 춘천집에 맡겼던 시어머니는 남편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서울로 남편을 데리고 가셨다고 합니다. 어쩌다 서울에 상경할 일이 있어서 네 시어머니를 뵈러 가면 그렇게 억척스러울 수가 없었단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김밥 한 줄을 사도 꼭 한 번에 먹지 않고 아침과 점심에 나눠 먹을 정도로 독하게 아끼며 사셨다고 합니다. 동대문 이불가게 라인에서도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문을 닫는 집으로 유명했다죠. 그렇게 악착같이 사신 덕분에 저희 남편을 4년제 사립대학 졸업을 시켰고 집을 장만하신 데다가 춘천의 그 옛날 잃어버렸던 시골 친정집까지 도로 되찾은 시어머니셨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 사후에 저와 남편은 또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요. 살아생전 20년 넘게 고아원에 다달이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유언장에 개같이 돈을 벌더라도 쓸 때는 정승처럼 쓰라고 적어두셨더니 그걸 직접 평생 실천하며 사셨네,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얘기를 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회복한 뒤로 남편은 다시 호프집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지난 후이긴 했지만 2번의 실패는 절대로 해서 안 되었기에 가게 자리 선정부터 유동인구까지 꼼꼼히 계산을 해가며 신중하게 결정을 했죠. 메뉴들도 완전히 요즘의 트렌드에 맞게 새로 개발을 했죠. 그리고 목이 좋은 자리라 월세 부담이 있는 편이었는데 호프집 손님이 덜한 시간에 가게를 비워두는 게 아깝다는데 남편과 저의 의견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호프집 오픈 시간 전에는 제가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커피와 샌드위치를 팔고 오후 시간부터는 맥주를 위주로 파는 영업 전략을 택한 거였죠. 제가 가정주부로 지낼 때부터 취미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두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유용하게 쓰임이 있더라고요. 오전 시간대는 제가 주로 장사를 하고 오후 시간대는 남편의 호프집 위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도 훨씬 안정적이고 월세를 마련하는 데에도 한결 유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난 탓이어서 그런가 장사도 예전보다 훨씬 잘 되어서 너무 다행한 일이었죠. 사실 예전에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 덕분에 대출 부담 없이 새로 호프집을 오픈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사업에 임할 때는 저나 남편이나 심기일전의 각오로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피땀 흘려 어떤 노력을 거치며 모은 재산인지 너무나 뼈저리게 알았기에 그리고 한 번 무너지면 사업이란 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알고 있는 저와 남편이었기에 2번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자고 각오를 다졌거든요. 제가 커피와 샌드위치 장사를 마감할 때쯤 남편은 호프집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 매출은 어땠어? 매일매일 조금씩 매출이 늘고 있어요. 다행이죠. 얼른 들어가서 쉬어요. 당신 얼굴 피곤해 보이네. 오늘 아르바이트생 쉰다면서 당신 혼자 괜찮겠어요? 뭐 일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꾸려가는 거지 뭐. 힘들면 내가 돕고요. 아침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또 늦은 시간까지 당신을 부리나. 얼른 들어가서 쉬어 여보.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언제 왔니 영우야? 방금이요. 오늘 알바생 쉰다는 것 같은데 제가 아빠 도울게요. 그래 영우야. 그럼 오늘 아빠 좀 잘 도와드려라. 저희 아들은 재수를 거치고 다행히 입시해서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가게 일을 잘 도와줍니다. 공부만 신경 쓰라고 가게 일은 두라고 하는데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에요. 남편과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매출이 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이어오시던 기부 일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고아원에 다달이 기부금을 내신 시어머니 뜻을 받들어서 저와 남편도 새로 기부 협약을 맺고 왔더랍니다. 박 사장님께서 평생 이어와 주신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아드님 내외분까지 기부를 이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희 어머니 유지를 받들고 싶어서요. 저희 부부가요, 고아원에 별도로 공부방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공부방 이름을 저희 어머니 이름을 따도 될까요? 어머 세상에,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사장님 이름을 따는데 저희는 아무 이견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이름을 딴 공부방을 고아원에 지어주었습니다. 마침 시어머니 3주기 제사를 앞두고 공부방 완성이 되었더랍니다. 생전 저희 시어머니가요, 공부에 대한 미련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언니 오빠가 재산 다 말아먹지 않았더라면 서울에 있는 명문여대를 들어갈 작정이었는데 나는 영문과 들어가서 기자 생활을 하고 싶었단다. 가끔 콩나물을 다듬거나 마늘을 까시다가 문득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보시다 야무지고 당찬 여성 기자가 나와 멘트하는 장면을 보실 때면 더욱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죠. 나이를 먹을수록 시어머니의 인생이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렇게 집안이 2번이나 풍비박산난 상황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여보, 공부방 지어준 거 알면
어머니도 좋아하시겠죠?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가 살아생전 공부에 미련 많으신 분이었잖아. 우리가 사업 다시 시작해서 장사 요즘처럼 잘 되는 거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 엄마 본심도 모르고 맨날 바락바락 대들기만 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을 텐데 말이야. 우리 앞으로 그렇게 살아요. 어머니가 살길 바랬던 그런 삶의 방식으로요. 어머니 유지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래, 저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남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이제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꿨다는 꿈이요. 당신은 버스에서 내리고 어머님은 그 버스에 타셨다는 꿈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택을 어머님이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꿈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이 곧 깨어날 거라고 말씀하신 어머니였거든요. 그러고도 남으셨을 뿐이지. 우리 어머니. 어머니 살아생전에 깊은 뜻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게 이제 와서 너무 죄송할 뿐이야. 어느새 눈가가 다시 시큰해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남편 손을 잡고 고아원을 나오는 길.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노을이 골목길을 천천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시어머님도 이제 그런 평화와 안식을 누리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어머니. 저와 영우 아빠, 이제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돈 귀한 줄도 알고 돈 버는 일이 또한 얼마나 귀한 일인지 뼈저리게 깨우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머님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 며느리로 살아갈게요. 이제 저희 걱정은 내려두시고 편히 쉬시길요. 긴 얘기는 여기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